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발판으로 쇼핑과 금융, 또 대리운전 등 문어발 확장을 이어온 빅테크가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육성을 하고자 아주 독려했던 빅테크 플랫폼에 이제 정부와 당이 함께 견제에 나선 상황인데,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생활 전반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이 문제를 좀 며칠 들여다 보니까 한마디로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동시에 이 빅테크 관련 영업 압박이죠. 형태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오남용하지는 않는지 악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다는 말뜻이 뭔가 봤더니 이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가받지도 않은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면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물을 흐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영업을 침식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금융산업과 실물산업에 큰 영향을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비대화를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너무 커지니까 이게 일종의 재벌화 되니까 이걸 견제하겠다는 건지 조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CNN을 보니까 비슷한 논의로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 움직임이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금융 플랫폼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여기에 대한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제 큰 산업 쪽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했다면, 요즘에는 사실 일상에서의 있는 서비스들도 빅테크들을 통하지 않고 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 교수님? 일단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상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과 지금 규제가 사실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전국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빅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후생 효과, 편의성 제고, 그다음에 금융 거래 비용에 대한 하향 조정, 그런 이슈 때문에 빅테크가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부터 사실 비대면 채널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실제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제 지향하면서 이제 안 하는 게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카카오만 하더라도 톡비즈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뭐 결제, 쇼핑, 웹툰 이런 비즈니스 신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뭐 퀵 서비스라든지 대리운전 뭐 그다음에 심지어 실내 골프장까지 이게 진출하면서 그러니까요. 골목 상권에 이제 그 사실 침투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광고 검색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웹툰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금융도 사실은 미래에셋 파이낸셜하고 제휴하면서 사실 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으로도 나타나요. 올해 그 원래 이제 그 카카오나 그런 네이버의 그 실적들이 네. 반영이 되면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장 기업의 그 전체 그 대비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비중이 한 2%가 안 됐어요. 1.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그게 2%대 중반으로 올라가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만 네. 보더라도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가총액을 보면 네이버가 뭐 70조를 넘어섰고 네. 카카오가 65조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대기업 이상으로 사실은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골목 상권까지 다 침입해가지고 카카오 이런 영업을 그냥 좌시방관하는 게 낫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이제 8월 말에 임시국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규제는 해야 되겠는데 규제할 게 근거가 없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금융소비자법을 통해 가지고 금융소비자법. 이 뭔가 이제 첫 번째 압박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인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다.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절반을 넘은 상황인 것 같고 좀 과도하다. 기업의 어떤 활동을 좀 제약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은 35%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이만큼 사실 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목소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뭔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빅테크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끌어오면서 그 사업들을 잠식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골목 상권에서도 많은 뭐 피해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송 교수님. 예, 결국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 성향상 이게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그렇죠. 계속 다리가 하고 되는 있는 거죠.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영향력이 더 커지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업이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이용할 서비스도 얼마 없는데 내가 굳이 어카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운 어떤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달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그런다면 난 여기에 가입해갖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아니면 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호출 서비스를 여기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는 그러니까 그 산업을 더 크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은 택시 부르는 서비스도 네. 유료화되면서 이제 점점 가격이 이제 뭐 특정 시간대에는 더 높은 비싸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택시 기사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제 광고 수입으로만 이제 유지가 되다가 점점 이제 이윤을 추구하면서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이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다른 이제 배달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 결정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 이게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독점력을 행사를 하면 우리가 전에 순기능,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랑 소비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생산을 크게 만드는 이런 순기능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 규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을 잠깐 주시긴 했지만 빅테크나
이런 핀테크 업체들을 뭐 금융권에서는 특히 뭐 혁신금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독려하고 좀 성장하게끔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그래서 규제에서 좀 예외를 적용시켜 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 금융사들이 뭐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아우성이 있으니까 신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전망을 좀 가능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기존 금융사들이 이런 빅테크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때문에 좀 뭐 일종의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볼만 하신가요? 일단은 이제 빅테크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소비자에게 분명히 유익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좀 편하고 가장 그 싼 금리의 대출을 찾아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가 보다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료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맞죠. 그렇죠. 역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다른 업체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예요. 꽃배달에 침투를 하고 이건 그러게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교육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정보력이나 어떤 소비자 접근력이나 이런 면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네. 금융시장을 무섭게 잠식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금감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동일 행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까지는 저는 페어할 수 있다, 공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 금융기관에 대해서 은행이면 은행, 보험이면 보험과 같이 그걸 하나의 특수한 업태로 보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기관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빅테크 산업에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족쇄가 하면서 금융혁신 또는 핀테크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주가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쫙 이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 오던 소위 금융 관련 업무 서비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제 소비자의 편의성을 우리가 늘리는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저 금리 대출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금리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금융사가 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실 대출을 키울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이 금융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잠재적인 이제 금융 부실이 누적되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과일 가게에서 너는 사과만 팔아, 너는 배만 팔아 이러면 그런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제 빅테크 업체에서 지금 금융 관련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너무 편의성이 많이 제공이 되는 측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거시경제의 불안성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IMF 이후에 보시면은 카드 발급 완화해줬더니 카드 사태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우리가 좀 취약계층한테 대출하는 거를 좀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 좀 규제를 약간 좀 완화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도 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DLS 사태 같은 경우는 불안전 판매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채널은 좋지만 이 온라인 채널에서 이 부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불안전 판매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는 측과 사는 사람들, 금융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정보에 열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종 금융권이나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혁신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규제에 좀 혜택을 주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운동장 자체를 다시 기울였던 거를 원래 정상적으로 좀 수평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금융사들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우리가 그 지급결제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과열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지급결제 시장이 대표적인 카드사였거든요. 카드사죠. 예. 카드사였는데 이제 그런 그 핀테크사들이 들어오면서 잠식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혁신 서비스를 많이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정치 어떤 선거 때만 논의되는 게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그렇죠.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결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제기를 했었죠. 네네. 그게 가장 입맛을 이제 잘 맞춰준 게 사실 빅테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금융 그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 때문에 이제 2019년 4월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그 혁신금융 사업자로 선정된 그런 그 기관들에 한해서는 4년간 각종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게 영국이거든요. 네. 영국이 핀테크 산업에 가장 앞선 나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핀테크 업체들이 엄청 성장했어요. 네네. 그 금융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금과 옥조적인 그런 사례가 네. 레볼루트라는 업체인데요. 레볼루트가 실제적으로 조그만 지급결제 핀테크 업자로 출발해가지고 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카카오를 금융 혁신 사업자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런 쪽에 금융산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체는 전자금융 사업자로 돼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 업자로 좀 제정이 돼서 그 실제로 지급결제업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카드사라든가 기존의 지급결제 쪽에 어떤 그 상당히 그 강자였던 그런 업체들은 여신금융업법 적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게 되면은 각종 금융업체라는 인식 때문에 뭐 대선 충당금도 설정해야 그렇죠. 되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들이 사전 생기겠죠. 인허가라든가 네. 마케팅 규제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가 카카오는 이런 규제 하나도 안 받으면서 유사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이게 왜 동일한 기능인데 동일 규제를 안 규제는 왜 받냐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BIS에서 이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BIS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들끼리는 네.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온 거죠,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전국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강화하면서 사실 금융사들의 어떤 이런 반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지나치게 범죄율이 커지고 네. 또 전통 산업에 대한 이런 어떤 역차별적인 역차별 성격들. 이런 것들이 네. 생기면서 먼저 이제 금융 쪽으로 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입장일 거예요. 왜 갑자기 밀어주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규제를 하냐. 사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규제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건 좋은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예. 빅테크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크기 이전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사업은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금융이 과도하게 규제되는 시장이잖아요. 뭐 일종의 관치금융 얘기도 그러죠. 있었고요. 뭐 낙하산 인사서부터 굳이 뭐 지적 안 하지만 지금 한국의 민간금융이라고 하는 그 임원 조직의 사회이사를 보면은 거의 다 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낙하산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이제 그거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비교적 그 샌드박스에서 빠른 속도로 커오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또 이 법을 만들어서 기관 규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입장을 좀 원칙을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능을 저해하는 쪽으로는 이게 규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어발로 아니 카카오 금융이 무슨 꽃 배달을 하고 무슨 뭐 대리를 하고 난 이런 부분은 저는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기능은 살려주는 차원으로 그래서 동일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네.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네.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빅테크라는 금융산업을 전자금융업이라는 것을 또 다른 전통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이거 뭐 자본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않다. 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계선을 좀 이렇게 긋기가 어렵긴 하지만 네네. 또 걱정이 돼요. 이것도 그냥 전통산업처럼 관치의 규제도 그늘 하고. 아래 두어서 또 삐뚤게 성장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국내의 그 핀테크는 점점 이제 쇠퇴되고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이익이 다른 쪽으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 봐서 굉장히 지금 좀 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신사업이 나왔다고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향후에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이제 정부가 금융당국이 주도를 해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 이제 각종 금융사에 다 뭐 기능들을 넣고 거기서 이제 소비자가 들어가면 한 곳에서 뭐 금리 비교부터 해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생각이었고 그걸 10월에 이제 출범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글쎄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기능, 동일규제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대한대출 플랫폼, 네. 그 이슈가 가장 좀 끄는데요. 크죠. 먼저 예. 대한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9월 달이 되게 되면 기존의 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거를 이제 연장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이자 유예하는 조치가 돼서 다시 한번 또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2번 연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더 이상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금융사들 입장이에요. 그렇죠. 건전성 폭탄이 될 수 문제도 있고요. 있는데라는 그래서 그 얘기죠. 대안에 나온 게 대한대출 플랫폼인데 저희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그 빅테크사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금리를 서로 비교해보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편의 그렇죠. 정보 시스템이에요.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참 그래서 편하는 그게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 AP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네네. 모든 금융 정보들 끌어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비교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 좋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제 주도하면서 그렇죠. 이제 빅테크사들은 수수료를 높게 받으려는 거고 금융사들 참여하려고 하는 금융사들은 내가 거의 가입했을 때 기존의 고객 정보를 다 노출시켜야 그렇죠. 되고 오히려 수수료도 더 높게 주면서 대환대출이라는 게 기존 대출을 사실 갈아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뺏길 그게 수도 뺏길 있는,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고객을. 그러면 이제 종속되는 거 아니냐 빅테크 플랫폼에 그런 거 우려 때문에 사실 잘 논의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법 12조에 보게 되면 그 금융상품 판매하는 대리업자의 경우에 단순 광고가 아니라 가격 비교하는 게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중개 라이센스는 없는 그런 업자들 같은 경우 핀테크 하면 안 업자들은 하면 안 된다 거죠. 이 예.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한대출 플랫폼에서 핀테크가 들어와가지고 가격 금융상품 비교를 못 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금융위에서 저 생각 못 했을 거라고요. 이걸 금융소비자법 통해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규제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 대한대출 플랫폼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칼럼에다 기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한대출 플랫폼이 뭐 제2의 제로페이가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관제페이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사업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승자박이 된 거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게 저게 그 규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마 그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대출 플랫폼은. 그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핀테크가 상당히 그 기득권을 많이 누리는 사업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것도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나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사실 비상등이 켜지면서 자칫 이런 그 고객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저희가 지금 화면을 마이데이터라는 게 보여드리고 기존에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본인 신용정보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관리업.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개인들이 뭐 금융기관, 보험, 뭐 증권, 은행 다 거래하면서 그 정보들이 각 금융기관에 이제 분산돼 있잖아요. 퍼져 있죠. 퍼져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특정 은행에서 데이터를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증권 정보는 그 은행에서 못 보잖아요. 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개인의 금융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게끔 만든 시스템이에요. 한 곳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앱과 앱을 연결하는 그 API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정보와 정보를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 고객정보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플랫폼사들은 사실은 고객의 어떤 그 매출 정보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서로 데이터 교환이 안 됐는데 네네. 저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게 되면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그 본인 정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역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천을 있는 해줄 수 거예요. 있다. 예, 그게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금융사업이라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본인가를 받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업체들하고 인가를. 여신금융업체들, 이제 카드사들, 보험사들 이런 쪽에서 저 라이센스를 하겠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빅테크상에서 대표적으로 받은 업체는 네이버. 그렇죠. 파이낸셜, 그다음에 카드사들, 삼성카드 빼고 다 받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저 사업을 지금 진행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오픈 API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라는 그 규제가 있는데 네. 그 규제를 이제 그 빅 핀테크사들이 여러 가지 그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연기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금융사들은 자기네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 중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핀테크사들 입장만 고려해가지고 연기시켜주냐. 이것도 사실 금융사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데이터 사업은 올해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말씀을 종합해보면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뭐 대환대출 플랫폼도 그렇고 올해는 다 어려울 것이다. 올해는 물 건너갔다라는 말씀, 뭐 평가를 해주셨는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사실 기존 금융사들의 불만이 좀 있는 듯한 서비스들이기도 하고 대환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아예 우린 따로 할래라고 해서 지금 연합회 중심으로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뭐 그 금융사들은 이제 정보가 돈이거든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비자들을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보가 없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 제대로 된 대출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 부실 관리도 안 되고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기존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보시면은 뭐 시중은행들 다들 거래들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방금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가져오면 자기네들은 금방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 금융사가 아닌 그러한 이제 그 핀테크사들, 신생 핀테크사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축적된 정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줘야 되는 정보의 양이 더 큰 거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다 보면 각자 이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데이터를 요구하는 양이 달라지고 나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좀 이제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금융이 항상 발전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편익은 있습니다만 일단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려들은 있죠.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구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부채 누적이라든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거시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시적 이런 거 뭐 기관의 부실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편의가 먼저 가다가 문제가 사고가 발생하고 터지면.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후 뒷수습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일종의 사모펀드들이 다 그런 사태의 그렇죠. 뭐 일환이었을 것 뭐 같아요. DLS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앞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뭐 저축은행 사태라는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권장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쳐주고 이게 투자자들한테 안전하다, 예금자 보호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장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화됐고,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특정 계층한테 우리가 특정 계층이나 기업한테 이런 혜택을 줄 때는 금융적으로 혜택을 줄 때는 이게 부실화되고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규제 당국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총량의 그 부실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규제할 수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 교수님, 근데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좀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뭐 목적에서 했을 텐데 최근에 금융당국이 보이고 있는 사실 움직임들은 대출을 좀 조이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도 첫 일성으로 가계부채는 꼭 잡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대출은 조이는데 대출은 쉽게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대환 대출이라는 게 네네. 환이거든요. 그러니까 A 은행에서 빌린 돈을 B 은행의 대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총량 자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크게 늘어난다고 저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 엇박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보고요. 네네.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가? 그렇죠. 좋은 것과 쉬운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를 비교해서 이게 제일 낮다. 네. 그럼 그게 제일 낮은 게 정말 제일 낮은 건가? 왜냐하면 1%의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다른 부대적인 조건들이 많이 그게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만기 전에 찾으면 페널티율이 뭐 크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금리를 비교하는 것 또는 뭐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정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게 대한. 생각만큼 이게 이렇게 정말 쌈박한 저는 서비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허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신 사업이냐? 네. 아니면 중개 사업이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많이 달라진다고 봐요. 여신이냐 중개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끌어다가 대환 대출을 하면서 이게 미국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괜찮은 대출 은행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회사예요. 그 자기가 돈을 조달해서 그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신업이면 당연히 투자자를 끌어서 돈을 끌어다가 대출하는 거니까 이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것에서는 저는 시스템의 불안성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금융 시스템에 저는 불안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그 빅테크사들이 전적으로 금융 중개업에 저는 빅테크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저는 될 수 있으면 허용하는 게 좋고 다만 이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막 캐피탈사를 운영을 자회사로 하고 보험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상품을 중개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죠. 제 눈에 물대기인데. 그런 거는 저는 제도가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거를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생각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의회에서 그 반독점법 아젠다 5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금융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자회사에다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는 그런 논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가 이제 중단됐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 투자 중개 그 라이센스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KP 보험 서비스가 보험 중개 서비스라는 그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보험 상품이나 예를 들어서 펀드 상품을 받을 때 네네. 카카오페이에서 그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 보고 상당히 그 가격 조건이나 이런 게 좋구나 하고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품은 자회사의 상품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암암리에 광고나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 비교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플랫폼 내에서. 그렇죠. 실제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공정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유리한 쪽으로 어떤 상품 추천 광고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판단을 좀 이렇게 흐리게 한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금융위기가 단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그 추천 광고가 아니라 중개 쪽으로 연결됐을 때는 불공정한 거래가 없는 건지는 명확히 좀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앱 열어서 뭔가 누가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고 뭐 숫자로 봤을 때도 뭐 금리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하면 이게 설령 가장 좋은 베스트 상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걸 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갖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서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정보가 내 손 안에 들어온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 전에도 사실은 여러 금융사를 방문해서 조사해 보면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손 안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할 것이냐? 그럼 저는 그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가 정말 공정하게 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지금 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정보 제공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곡된 정보가 나갈 가능성이 다분하죠. 이제 자기가 자기 자회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택시 서비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 택시 아닌 택시는 중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카카오가 갖고 있는데 우리 금융사 거를 맨 처음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 서비스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좀 숙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워낙 금융 당국에서는 대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정부는 이제 재정을 또 풀고 있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제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 재정 건전성 자체도 또 다른 숙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뭐 국간지기로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던졌다면은 그전에는 이제 뭐 국간이 좀 비어가고 있다고 하다가 바로 다다음 날인가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 재정 튼튼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국가는 비어가고 있는데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아무도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한두 번 그래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바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꾸기 전이 맞는가 바꾸기 나서가 맞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자꾸 OECD하고 비교하는데 그것도 국가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국가 그 채무 비율이 뭐 40%다 50%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뭐 그 군인연금 많잖아요. 4대 연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부 재정이 1년에 몇 조씩 들어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30년 동안 지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그 돈까지 다 합해버리면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부채 규모 늘어난다. 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뭐 국간이 비어있냐. 국간 지금 마이너스다 지금. 1년에 한 100조쯤 마이너스 나고 있다.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죠. 지출을 줄일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둘 거냐. 그렇죠. 수입을 늘리든지 네. 씀씀이를 줄이든지 해야 그걸 되는 거죠. 이야기해야지. 뭐 곡간이 비었네 안 비었네. 그 곡간도 보여주지도 않고 곡간이 없는데도 막 바닥이 펑 비었는데도 아유 뭐 OECD 빈 것보다는 더 덜 비었다. 저는 국민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한 대한민국 재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조만간 큰 파탄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국민의 심판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걸 참 객관적으로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수입이라는 것이 이제 조세 부담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도 낮은 수준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부채가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세 부담률을 우리가 유지한다고 그런다면 국간이 비어간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조세 부담률을 우리가 OECD 평균이나 OECD 위에 높은 나라들처럼 우리가 복지를 크게 하는 나라들처럼 높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사실 선진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또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숙제인 것이죠.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 홍남기 부총리의 저 발언이 사실 예. 두 가지 다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는 항상 자기가 유리한 입장으로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간이 비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은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유리하다고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때 그런 얘기를 쓰고 네. 상당히 그 국가 개정의 어떤 그 문제점 건전성을 논의할 때는 건전하다 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가지라는 게 그 상황 자기의 어떤 상황 판단에 의해서 갖다 쓰는 거를 유리한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항상 있는 일관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럼 곡간이 의미가 뭐예요? 곡간이 곡식을 쌓아둔 독이잖아요. 그렇죠. 비어간다는 말은 뭔가 있었는데 있는 게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곡간이 마이너스인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적자였고요. 그 적자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니까 곡간이 비어 있다는 곡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말도 저는 맞지 않다. 이것도 틀린 말이다. 지금 곡간이 아예 텅 비었고 그 텅 빈 것도 텅 빈 것 이상으로 지금 비어 있다. 그걸 이야기해야지 무슨 곡간이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이 재산이 많은 것 같이 지금 그 뒀다가 언제 쓰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뒀다가 쓰기는커녕 지금 자영업자들은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든 평균 빚이 몇 억씩 갖고 있는데 난 곡간이 비어 있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좀 풀고 추가 경정 예산안도 올해와 작년까지 해서 6번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재정을 확대하고 나갔던 측면이 많고 내년에도 지금 600조가 넘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돈 나갈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마 추측컨대 대통령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세 카드를 꺼내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비어있는 곳간이 앞으로 더 빌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려가 드는데 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좀 지나치게 국민들을 좀 혼동시킨 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얘기가 다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외적인 것과 우리가 바깥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재정 상태가 나쁩니다라고 선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대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제 국제금융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그렇죠. 굉장히 입지가 작아지겠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건전하다라는 측면을 이제 부각을 하되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저는 조금 요즘 들어서 이게 정부랑 국회랑 왜 입장이 이렇게 다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국회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고 그렇죠. 정부는 나는 더 쓰겠어라고 얘기하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부담이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잖아요. 보통 여권이 더 풀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자꾸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고 정부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이게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정 얘기도 해봤고요. 또 뭐 가계부채도 얘기해봤고 앞서선 빅테크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빅테크와 기존 산업 간의 어떤 갈등과 지금 상황 자체는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재를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제재가 어떻게 또 가동되고 이게 또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서지용 교수,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식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